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인생을 좌우하지만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 없는 돈을 생각하다. 돈이 중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자산은 단순히 가치 저장이나 교환 수단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우리가 당장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때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 외에도 돈은 종종 완전히 다른 개념의 상징물이 된다. 돈은 한 사람의 꿈, 트라우마, 희망과 가치관을 투영하는 캔버스와 같다. 또한 권력, 증오, 집착, 책임감을 나타내면서 존재의 유한성에 맞서려 한다. 이제는 우리가 돈이라는 존재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때다. 오일 쇼크, 기술 거품 붕괴,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같은 심각한 위기는 비교적 드물게 발생한다. 그러나 거의 매해 발생하는 가짜 위기는 투자자를 혼란에 빠뜨린다. 2015년 11월 말 이후 독일 닥스 지수가 20% 이상 하락했는데 2016년 초에 평상시 아주 합리적인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던 내 고객 중 한 명이 당시 언론 기사를 보고 말했다. 주식에서 7% 정도 손해본 건 큰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상당히 아주 심각하게 보이군요. 아하, 바로 이게 문제였다. 주가 하락과 부정적인 뉴스는 우리가 빈번하게 접하는 소식들이다. 이런 기사를 접하면 대중의 인식은 어떻게 변할까? 포커스머니가 2016년 1월 27일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자 시장이 큰 불안에 빠졌다. 내가 보유한 모든 주식을 전부 팔아야 할까? 이것은 현재 우리 세대가 가장 갈등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형은행은 주식이 75%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유로화에 대한 음울한 전망을 한 한스 베르너 진 전 미넨대학교 교수의 주장은 부정적인 생각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 결과 베르너 교수는 1년간 5번이나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언론 기사에 등장했다. 당신은 201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는가? 나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 사람들은 난민 사태가 유로화 위기를 불러오고 세계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거라고 정말 믿었을까? 2016년 세계 주식시장을 돌이켜보면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라는 떠들썩한 사건이 둘이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사건의 효과도 6개월 만에 거의 사라지고 세계는 다시 안정을 찾았다. 주식시장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면 투자자는 심리적 부담을 견디기 힘들어진다. 당신은 2008년을 기억하는가? 새해가 되기 직전 독일 투자자들은 닥스 지수가 8,000선을 무난하게 유지할 거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지수가 20% 하락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후 10월 초 독일 시장은 4,000선이 약간 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자본의 거의 절반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만약 당신이 그때 투자자였다면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다. 당시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2019년 3월 초에는 닥스가 3,666으로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 유럽, 미국, 아시아, 신흥국가 시장 상황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금융업계는 이러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주가 손실을 부드러운 단어를 선택해 포장한다. 변동성, 최대 낙폭, 최대 예상 손실액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어떤 말로 포장을 하든 투자자는 위기 상황에서 오롯이 스트레스만을 느낄 뿐이다. 전 세계 주가가 반토막 나고 투자자는 종목별 위험성과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인해 30에서 40% 또는 그 이상 손해도 보기도 한다. 위험에 처한 것은 투자자의 증권 계좌가 아니라 삶의 질이다. 두렵고 걱정되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예전에 내린 투자 결정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기에 적당한 시기이지 않겠는가? 필연적으로 머릿속에 당신이 세운 미래 인생 계획의 몇 달, 몇 주, 며칠에 걸쳐 허망하게 사라지는 장면이 떠오를 것이다. 덩달아 시끄러운 언론의 공세도 거세진다. 우리는 일정 수준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려고 물품을 비축하며 살아남은 인류의 후손이다.
과거 저장고에 비축분을 마련하지 않은 사람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냥꾼이나 실험 정신이 강한 농부였을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손실이 생겼을 때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는 이유는 인간의 DNA와 문화적 기억, 깊숙이 연결된 조상의 유전적 구조 때문이다. 눈앞에서 겨울 저장고가 불타고 생쥐가 곡물 창고를 들락거리며 감자가 수확 직전에 썩어나가는 모습을 보는 농부의 심정과 현대 투자자가 손실되는 자산을 바라보는 심정은 비슷하다. 목숨이 경각에 달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기 상황에서 겨울 저장고에 닥친 위험에 대한 반응 패턴이 인간이 아직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었을 때, 즉 먹이사슬의 일부였던 시절부터 이어진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과거의 인간에게는 도망치거나 공격하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이쯤에서 눈치챘겠지만 현재 인간은 포식자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길게 생각하거나 심도 있게 논의하던 인간의 후손이 아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현대 인간은 먹잇감이자 도망치기 바쁜 동물이다. 그래서 현대사회 자본시장에서 당장 꺼져버리라는 뜻이 담겨있다. 진화의 역사 속에서 인간 생존을 보장해 주었던 도망치는 행동 패턴은 이제 오히려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역효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나 생활 수준을 위험에 빠뜨리곤 한다. 금융시장의 위기는 결코 종이 호랑이가 아니다. 서비스 사회나 지식 사회 속에 삶은 과거 사냥꾼이나 채집자의 비법으로는 모두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의 감정이 행동할 기회를 가로채기 전에 먼저 이 감정을 파악하는 기술을 알아야 한다. 내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투자자가 합리적일수록 투자자 스스로 자기 감정과 그 근원을 인식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당장 위기가 닥쳤을 때는 자신이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와 비상경보가 울리는 상황을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재현해보고 자동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사고를 방해한다. 최고의 투자처를 찾는 일이나 대박나는 투자처를 탐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최고의 투자처나 일확천금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생의 즐거움과 시간을 되찾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인생 계획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자산을 신기루 같은 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해서는 안 된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대처하는 법. 당신의 주식 배당금이 높을수록 주식 구성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당신이 입은 손실액을 오페라 관람, 휴가, 중형 차량에 빗대어 보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질 것이다. 시장이 하락할 때 느껴지는 감정에 관해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시장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너무 많이 기대하는 것보다 적게 기대하는 게 좋다. 손실 금액을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고 그 상황을 묵묵히 버티는 것은 소용없다. 그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면 최소한 분별 있게 역경에 대처해야 한다. 여유를 갖고 자신의 상황을 여러 가지 색으로 시각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쓰이는 단위는 비율이 아니라 금액이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돈을 모았고 절약했으며 그 돈을 모으려고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떠올려보자. 이제 당신이 기록한 숫자 중에 빨간색으로 굵게 표시된 계좌 잔액이 최저점을 기록했던 시기를 돌아보자. 그 다음 경험 법칙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손실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할 때 쓰인다. 일반적으로 손실 회복은 비교적 빠르고 갑작스럽게 시작된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위험하다고 투자를 철회하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이다. 2000년 3월이나 1970년대와 같이 길어지는 고난의 시기는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도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비극적인 경험도 아니다. 손실 기간이 길어질 때는 다음과 같이 접근해보자. 투자 포트폴리오상 주식 배당금이 10% 늘어날 때마다 한번 도달한 가격 수준을 돌아가기 위해 1년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계산을 거쳐 산출된 수치도 아니고 주식시장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보증도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손실의 시기를 버틸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
경험 법칙에 따르면 위험할 때 주식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이때 30%의 일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실질 수익이 날 가능성이 커진다. 20년 또는 10년 이상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투자 기간이 7년 미만이면 투자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 많은 사람이 너무 적은 보상에 비해 너무 많은 위험을 떠안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만히 있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딱히 현명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이 없어질까? 계좌에 그냥 돈을 남겨두면 합법적으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떤 은행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사업 모델도 있고 금융상품 운영 비용은 높은 데다 마이너스 금리에 불안을 느끼는 고객만 가득하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디지털화에 뒤떨어진 상태일 수도 있다. 사실 진짜 문제는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인의 DNA에는 1923년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각인되어 있다. 반면에 정상 인플레이션은 그냥 무시되곤 한다. 마이너스 금리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투자자는 숫자에 기반을 두고 고도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수준급의 실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단계적인 수치만으로 위험을 계산하지 않으며 자신의 인생 계획을 투자 활동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생 계획이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 당신의 증권 계좌에 빨간색이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투자자에게 일시적인 손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당신의 지인이 작년에 당신보다 3%더 많은 수익을 낸 펀드를 구입한 것도 위험이 아니다. 위험에 대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합리적인 투자 전략을 추구하고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1 내지 3년 후에 자기 자산에 어떤 변동이 생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저지른 심각한 실수 때문에 당신이 세운 인생 계획을 하향 조정해야만 할 때가 바로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을 다룰 때는 한눈에 들어오는 재무 계획표에 나온 당신의 상위 가치와 목표 설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질이다. 정확히 말해 당신이 자기 삶의 질을 확보하고 시간 여유가 생기고 당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설정한 다음에야 비로소 돈이 중요해진다. 노년의 휴가를 떠날 때,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자녀의 학비를 마련해야 할 때 등이다. 호주로 이민 간 딸을 방문하려는 노부부에게 위험이란 1등석 비행기 표를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아버지는 이코노미석을 타거나 방콕에서 비행기를 환승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 1등석 비행기 티켓을 끊는 것은 그에게 사치가 아니라 자신이 정한 삶의 기준과 관련이 있었다. 투자를 결정하는 행동이 반드시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즐길 거리가 필요하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뭔가를 하라. 만일 당신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유동성 자산 중 최대 10%의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재미를 보면 된다. 그 외의 모든 자산은 다이어트 원칙에서 말한 것처럼 야채를 더 먹고 제발 움직여라는 실행 위주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속해 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돈만 사용해야 된다. 정말로 도박을 하고 싶다면 ETF나 개별 주식처럼 단순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상품에만 투자하라. 이 상품의 운영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면 굳이 설명하진 않겠다.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이나 개별 국가에 투자하거나 시나리오를 보고 흥미를 느낀 것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도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 당신에게는 정보 면에서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다. 디지털화, 생명공학 또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타인도 알고 있으며 대개는 다른 사람이 가진 정보의 가치가 더 높다. 투자에 성공했다면 그저 당신의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을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 도박 같은 투자 예산을 늘리지 마라. 이전 투기성 계좌를 가지고 있을 때 긍정적인 경우에는 마약 같은 투자 욕구를 배출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투자에 실패한다면 독약이 된다. 돈을 모두 잃는 경험이 당신의 자산에는 더 좋은 일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자기 자본을 깎아먹는 일을 하지 말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것을 네메시스 여신의 마땅한 처벌로 받아들여라. 나는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고 고객에게도 도박 같은 투자를 하라고 권하지도 않는다. 내가 고의적으로 무시했던 모든 투자 종목 가운데 고려해 볼 만한 것은 금뿐이다. 언뜻 보면 투자처로 금을 선택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에 투자하는 것은 순수한 가격 투기다. 이 가격은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시장 질서가 존재하는 한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이자와 배당금을 통해 투자자에게 보상을 한다. 금뿐만 아니라 원자재, 예술품, 클래식, 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원자재보다 금이 더 나쁜 것은 금이 가진 산업적 용도가 가격 형성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자산을 지키겠다고 착각하면서 금에 투자를 하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여러 폭락 예언자가 부추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되새겨보면 금은 아주 위험한 투자처다. 예를 들어 1999년 7월에 금에 투자하기 시작한 사람은 전 재산의 4분의 3을 잃었다. 최악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30년 이상을 버텨야 한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최대 손실 57%를 감소하고 약 14년간 투자금을 묶어두어야 한다면 어떨까? 가장 화가 나는 건 모든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서도 달성한 수익률이 고작 0.8%라는 사실이다. 여기까지는 금에 대한 모든 투자 결과가 부정적인 사례를 알아보았다. 특히 금 유통업자의 화려한 언변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발언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금에 투자한다면 당신은 말뿐인 약속이 아닌 실제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금을 사는 사람은 실제 가치를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보았듯 금은 수백 년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작동해온 협약에 가깝다. 이 협약은 금이 가치가 있다는 약속과 앞으로도 그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협약의 품질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자산 구조 일부에 금을 포함시키길 추천하는 것이다. 당신 자산의 1%나 2에서 3% 한도 내에서 금을 구입하라. 물리적으로 아주 큰 액수가 아니라 작은 액수의 금화를 구입해 금고나 지하실에 보관할 수도 있다. 미래에 대한 나의 확고한 긍정적 관점이 틀렸다면 언젠가 세계는 혼란에 빠지고 자유시장 경제가 폐쇄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금의 진정한 진가를 보게 된다. 암시장에서 먹을 음식이나 치즈 한 조각, 햄 반쪽이라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전제로 해야 당신은 소규모 금 투자로 많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금은 장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에도 최소한 가치를 유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은 어떤 투기성 계좌도 금도 필요 없다. 이것은 투자자로서 당신의 감정에 관한 문제다. 이 감정에 양보를 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도박도 하고 금에도 투자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감정을 조절한다면 더 좋다.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단순해질수록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쉬운 전략법. 당신의 삶의 질에 너무 지장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합리적인 저축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 여기 좀 우스꽝스럽지만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가계부를 써라. 앱을 사용해 전자기록을 남기거나 필기하여 메모를 정리할 수도 있다. 특히 여러분이 나처럼 너무 많이 지출을 하는 편이라면 나는 구식 방법이 비용면에서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출 명세가 훨씬 현실적이고 납득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정비, 음식, 의류, 레저, 외식, 선물, 건강 등 다양한 지출 범위에 대한 목록을 만들고 매일 밤 지출한 금액을 해당란에 적어라. 매주의 말과 매월 말에 합계를 내보자. 돈이 모두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었는지를 자연스레 생각하기 바란다. 낮에 터무니없는 소비를 하면 저녁에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소비를 절제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 당신이 소비를 즐기는 타입이라면 가계부에서 지출 범위를 미세하게 조정하면 된다.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 분야는 따로 정리해둘 공간이 필요하다. 미리 예산을 짜두고 소비하면 실제 지출이 추정한 지출과 차이가 날 때 놀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가계부를 쓰면서 절대 자신을 속이지 말라. 통제 불가한 엄청난 지출은 거의 없다.
대부분 소액의 충동 구매가 쌓여 지출 내역을 채운다. 외출을 할 때나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꼭 지금 당장 가지고 싶은 물건이 보이는가? 친구에게 작은 카탈로그를 받아보고 그 안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할 때도 있다. 옷을 구매하는 일은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하다. 그 정도로 간단하다.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휴대폰에 메모해두라. 3일 후에 다시 목록을 꺼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구매해도 좋다. 그러나 많은 경우 72시간 전까지만 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물건들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렸음을 깨달을 것이다. 합리적인 저축률을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일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인간은 소득과 향상된 생활 수준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인간의 주관적인 행복감은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 안타깝게도 행복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는 없다. 더 행복해지려면 더 큰 자극이 필요하다. 나는 대학 신입생 시절에 친구들과 소고기 통구이 바비큐를 했던 적이 있다. 우리는 바비큐에 적합한 소의 품종, 반찬, 어울리는 맥주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누가 도매시장 출입증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하면서 며칠을 보냈다.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다. 요즘 나는 2주에 한 번 정육점에 가서 친구들과 먹을 질 좋은 스테이크 고기를 산다. 필요 이상의 수고는 하지 않는다. 당신의 급여가 인상되면 저축 항아리를 넓혀가며 동일한 효과를 저축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축 준비 단계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더불어 이 효과는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업하기 전 대학생과 청소년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어쨌든 저축에 익숙해지려면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 그러면 투자를 할 때도 모든 것이 관리하기 편해진다. 월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용 계좌에 설정해둔 자동이체 금액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소득이 변동되는 즉시 자동이체 설정액을 변동해두면 잊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소비용 항아리에 들어가는 금액도 고려해 저축을 한다.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이며 당신은 직장에서 성공하길 원한다. 그러니 스스로 너무 인색해지지 말라. 장기적으로 저축률을 높이겠다고 목표 금액을 너무 높게 잡으면 언젠가는 초반에 선택한 저축 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워진다. 돈을 모으는 즐거움도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단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만 해도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저축으로 빠르게 돈 모으는 법. 무작정 저축한다. 정기 저축을 통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 있다. 소문의 근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결과는 믿을 수 없고 신뢰하기 힘들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도 셰퍼는 책, 보도 셰퍼의 돈을 통해 전형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여기 7년 안에 100만 유로를 저축할 수 있는 간단한 2가지 방법이 있다.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저축하거나 가장 높은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다. 먼저 한 달에 1000유로를 저축하기로 하겠다.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달성 가능한 기준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 달 저축액 1000유로로 시작해 100만 유로를 모으려고 7년간 변함없이 70% 이상의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해야 한다. 암호화폐 시스템을 굳게 믿는 테라비브 해본 카페의 웨이터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은 거금을 모을 수 없다.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더 많이 저축하는 것뿐이다. 2,500유로를 저축하면 45%의 수익률이 필요하고 5,000유로를 저축한다면 25%가 필요하다. 한 달에 9,500유로 이상을 저축하고 자본시장에서 단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최소한 7%의 수익을 내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복리를 활용한다. 과장된 기대나 달성 불가능한 수익을 약속해도 장기저축은 이 모든 단점을 극복하는 매우 유용한 부분이 있다. 바로 복리다. 복리는 현실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강력한 이점이 있다. 복리 혜택을 누리려면 저축은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매월 500유로를 저축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른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된 수익률은 4%다. 보도 셰퍼의 이론에 따르면 7년이 지나 구매력이 48,000유로 이하가 된다고 한다. 이것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본 수치다. 그리고 수익률 4%에서 13%를 약간 초과하는 이자와 복리를 받으려면 나머지는 저축, 즉 소비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채워 넣는다. 20년 후 달성한 액수는
약 18만 2,500유로가 된다. 이 금액 중에 3분의 1은 이자와 복리로 만들어낸 금액으로 이미 3년 전에 연간 이자 수익을 초과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총 35년을 버틴다고 가정하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결국 45만 1,000유로 이상의 저축을 할 수 있다. 45만 1,000유로 중에 절반 이상은 이자 수익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자 수익을 내면서 저축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 계좌로 유입시킬 수 있다. 이제 정기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에 적용시킬 ETF 저축 계획만 있으면 된다. ETF를 활용한다. ETF 상품으로 돈을 모으려면 주식과 채권의 구성 요소를 활용해야 한다. 일단 저축에 적합한 ETF를 찾은 다음 이것을 포함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포트폴리오가 2개 이상의 ETF로 구성된 경우 투자 가중치가 가장 큰 ETF 2개만 남겨둔다. 투자 구성 요소의 가중치는 투자 시장의 사정에 따라 지속해서 변동되며 서서히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다음번 리밸런싱에서 간단히 보상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저축한다면 계좌 이체를 3개월마다 진행해서 증권 계좌로 돈을 옮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거래 비용에서 몇 유로씩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인 규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므로 이체하기에 가장 좋은 날짜를 찾거나 시기를 조율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돈을 모으기도 전에 최적화할 방법부터 찾는 것은 찬물에 뛰어들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망설이는 행동과 같다. 깊이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벌 합리적인 변명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도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일단 시작하는 게 좋다. 일단 시작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ETF 2개가 포함된 투자 포트폴리오에 저축 계획 하나만 있으면 그 이상은 필요 없다.